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7일 일요일인데요. 즐거운 일요일 하루 되시기를 비려마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월 5일 날 우리 윤석열 총장이 이제 당당하게 우리 야권의 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무조건 하고요. 그야말로 불법을 빼놓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의 그런 꿈을 우리 야권에서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야말로 이길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모두의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장동 사태 때문에 완전한 수세에 몰려있고 그야말로 정권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권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조국과 관련된 수사 그 여진이 다 죽지가 않았어요.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옛말이 지금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조국 수사팀에 대한 서울고검 이성윤이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후배잖아요. 이성윤이가 칼을 뺐고요. 그 다음에 박범계가 또 칼을 뺐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다 대고 조국 수사 기록 다 내놔라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 있는 이 애완견 이문정이가 직접 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가서 전부 다 뒤져보겠다. 이렇게 아예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검찰에서 부는 칼바람, 그 다음에는 법무부에서 박범계가 휘두르는 칼바람, 그 다음에 엉터리 김준희가 그야말로 무식한 놈이 칼자루 흔들으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식한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조금은 선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준희는 무식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칼을 들이댈지 아무도 몰라요. 예. 이 무능한 김준희 공수처의 칼.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수사 기관들, 경찰도 지금 뭐 여러 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 경 이것도 모자라가지고요 공수처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지금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런 엄중한 환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병, 이제는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새롭게 나타난 복병이 뭐냐면 2030 세대들의 반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인증샷을 날리고 있다. 이게 뭐 윤석열을 도와주자, 이게 이런 인증샷이 아니라요. 내가 실망했다. 나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떠나겠다. 내가 왜 우리를 갖다가 역선택이라고 밀어붙였느냐.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인증샷을 날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의 이러한 반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뭐라고 그럴까요? 복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번 선거에서도요, 2030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게 굉장히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등을 진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후보는 50 이상의 시니어층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2030 이 청년 세대를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내 식구로 만들어야 돼요. 즉 집토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안으로 딱 들어왔던 집토끼들이 들어오자마자 다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지금 이제 복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요,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방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준표 이 후보의 이 탈락, 이거에 대한 이 반감을 가진 2030 세대들, 홍준표 후보가요,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안 됐어도 차선인, 홍준표 입장에서는 차선이지 않겠어요? 윤석열 총장이 차선이라도 됐으니 무조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배를 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홍준표 후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홍준표 후보가 11월 4일 날, 그러니까 경선 마지막 하루 전날 내놨던 메시지, 이 메시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요, 총 그러니까 8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7월 4일 날 2개, 그 다음에 11월 4일 날 2개, 11월 5일 날은요, 당일날은 무려 5개가 나왔어요. 이 5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경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갖고 메시지 전달이 안 돼. 하나 하고 나면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얼빠지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4개를 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인 11월 6일 날 하나를 내놓고 11월 7일 날 하나를 내놨는데 총 8개 중에 3개가 청년한테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청년 메시지는 5, 6, 7 지금 방금 전까지 연일 매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정리하면 바로 뭐냐? 내가 당에서는 지는데 민심에서 이긴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된 거냐? 내가 26년간 지켜온 정당인데 내가 억울하다. 예. 왜 당심이 민심을 왜 안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큰 배가 민심이고 작은 배가 당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배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 하소연하고 있어요. 11월 4일까지. 5일날 딱 이제 결론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참 서운하다. 그래서 처음에 11월 5일날 메시지 올 때는 백의 종군하겠다고 하는 말을 빼버렸어요. 얼빠지니까 백의 종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이 후보가 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홍준표 후보가 반란을 일으킬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백의 종군을 넣었다가 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백의 종군이라는 걸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놓은 메시지는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만 11월 6일, 7일 이틀간 내놨어요. 그래서 청년들 메시지를 내놓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내놓은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을 도와줄 생각이 별로 없다. 이미 백의 종군을 통해서 라는 말을 통해서 나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만 정권 교체를 마음속으로만 한번 지켜보거나 조금은 성원하겠다. 이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나는 청년 플랫폼을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윤석열 총장과 어떤 시너지 효과 이것보다는 홍준표 고유의 정치 앞으로 커리어를 청년들과 함께 새롭게 설계하겠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정치 집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축하겠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당원이 아니라 당원이라기보다는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 이퀄 당원이야 되는데 지금 청년이 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과 당원이 동일시되는 그 개념이 지금 깨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 깨지고 있는 청년과 당원 간의 이 간극을 청년만 딱 떼어내서 청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홍준표 이 후보의 오늘 이 입장문 상당한 중대한 선언이다. 결별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별 선언이다. 예. 뭐 제가 틀리기를 바랐는데요. 결별 선언이다. 그래서 이것이 윤 총장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야권은 다시 한번 그야말로 심기일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열 총장이 맨 앞장에 서고 그다음에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 모두가 딱 합쳐서요. 억울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더라도 윤석열 총장 밉거나 곱거나 간에 우리의 선수로 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해졌잖아요. 정해진 목표는 그냥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정권교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홍준표 후보가 챙겨나가는 청년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요. 제가 한번 이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메시지들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짤막해요. 11월 4일부터 쭉 내놓은 메시지를 한번 그냥 한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해석은 이미 다 해드렸으니까 논평은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날 2개 메시지가 나왔어요. 오늘 경선 일정 마지막 행사로 본선에 가면 맞붙게 될 경기도 차베스 본거지 경기도를 갑니다. 경기도당에 가서 경선 ARS 투표 마지막 투표 동료를 하고 오후 5시에는 2030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홍대 거리를 갈 예정입니다. 경선을 통과하면 청년들의 힘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기도 차베스를 잡고 나라를 정상화하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반이네요. 아까 이제 순수한 강한 메시지는 3개고요. 여기서 이제 인사 메시지까지 합치면 청년 메시지가 11월 4, 5, 6, 7 나흘간에 걸쳐서 8개 중에 4개가 청년 메시지예요. 예. 그리고 나서요. 이 4일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올렸던 메시지고 11월 4일날 오후 밤 10시 58분에 보낸 메시지를 보면요. 정상적이라면 제가 당심에서 이기고 민심에서 져야 하는데 기이하게도 제가 민심에서는 이긴다고들 하고 당심에서는 진다고들 합니다. 어이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제가 26년간 지켜온 당인데 왜 그런 소문이 떠도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키는 사람은 외면받고 당을 쪼개고 나가거나 당을 해코지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정당이라면 그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죠.
당을 재건하고 지킨 제가 이젠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데 외부에서 갓 돌아온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내일 정의가 살아있다면 민심 당신 모두 이길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이건 뭐 저도 다 해석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 논평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11월 5일 날 무려 4개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아주 짤막짤막하지만은 상당한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수용한다. 제가 후보가 되면 다시 신반끈을 도려매고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경선 흥행의 성공 역할에 만족하고 당을 위한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오후 3시 45분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11월 5일 아까는 8시 57분이니까요. 이 경선 발표가 전입니다. 경선 승복 의사를 이미 밝혔어요. 오후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경선 결과에 승복합니다. 국민 여론에서는 예상대로 10.27%나 이겼으나 당심에서는 참패했습니다.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지만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역할, 흥행, 끝! 그리고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정권 교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제 모두 힘을 합치면 나를 포함하는데, 홍준표를 포함하는데, 여기서는 모두 힘을 합치면 너희들의 힘을, 내 힘은 아니다. 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빠져요. 홍준표가 빠져. 이 대목에서. 이게 신호탄이에요. 내가 빠지는. 그러다가 11월 오후 7시 08분이니까요. 약 4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립니다. 비록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할 곳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평당으로 당원으로 100의 종군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한마음으로 정권 교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모두 힘을 합쳐가 이제는 모든 당원 정권 교체 여기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권 교체가 홍준표 후보의 꿈입니다. 예. 그다음에 11월 5일 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서 청년 메시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이게 본격적인 이제 메시지예요. 청년 메시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호남에서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정치 인생을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기는 잊지 않겠습니다. 내 나라가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꿈과 희망, 이 키워드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청년한테 주는 메시지. 예.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6일 날 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놨느냐. 여기에서 또 본격적인 청년 메시지가 이제 점점 구체화됩니다. 청년들의 꿈이 되고 싶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자랐어도 바른 정신을 갖고 내 엄마처럼 착하게 살면 대통령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그 꿈을 꿀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알 수 없으나 인생 자체가 꿈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한동안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청년들의 꿈,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월 5일 날 오후 9시에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있는 나라, 청년들에게 계속 꿈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1월 5일, 그 다음에 이제 어제 6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내놓은 11월 7일자 청년 메시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 성공을 하게 함으로써 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게 흥행 성공의 역할로서 흥행 성공을 한 것으로 내 역할은 끝났다. 이 말이 11월 5일자 메시지에서 처음 나와요. 11월 5일. 그러니까 11월 5일 경선 결과 전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경선을 흥행시킨 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 말이 11월 7일 오늘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이틀 쉬었잖아요. 이틀 쉬면서 생각한 게 이게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의 결별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전당대회장에서 이미 밝힌 대로 거기까지입니다. 승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로 해서 당원 여러분들 힘을 모아달라까지 흥행선거까지다 이거예요.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내가 대선 선대위 절대 근처도 안 간다. 나는 결별을 선언한다.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다만 이번에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 향후 정치 일정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어떤 일정이냐, 이게 본인이 이제 일정을 만드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 딱딱 제도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 3월 9일 대선, 6월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럼 눈에 가장 가까이 들어오는 정치 일정은 지방선거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은 2024년도 총선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 일정은 2027년도 대선 일정입니다. 이 일정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정 어디선가는 내가 직접 선수로 뛰겠다. 예. 이번에 실패했지만 반드시 뛰어서 이 깨진 꿈을 다시 동여매겠다. 이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만약 지방선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경수 비어있잖아요. 지금 야당이 여당한테 뺏겼어요. 야당은 찾아와야 돼. 야당에서 홍준표 말고 뺏어올 사람이 있어? 없지?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총선에서 있는데 그러면 2년만 하고 나올 거냐? 이건 안 돼. 예의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2022년도에 지방선거 났으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2027년도 3월 달에 대선이 있어요. 그럼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 나가면 2026년도에 경남지사 일정은 끝이 납니다. 딱 6월에 끝이 나니까 그해 이듬해 3월에 또 선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자연스럽게 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역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향후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나이 뭐 지금 바이든이 80에서 됐는데요. 내가 뭐 나이 그때 되면 이 홍준표 후보가 54년 12월생이니까 2026년도 하면은 54년생이니까요. 70 몇 살입니까? 72살인가요? 예. 그러면 뭐 72살인데 DJ 대통령보다 더 젊어요. 이거 나이가 무슨 관계야? 내 뒤에는 청년 빵빵하게 2030 있는데 나 20대야 하면서 깃발 들겠다. 이 생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치 인생은 이 땅의 청장년들과 꿈과 희망을 같이 하는 여유와 낭만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유와 낭만, 꿈과 희망, 이게 정치 일정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그동안 수천 통의 카톡과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곧 개설될 청년의 꿈 플랫폼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수가 상백만이 되면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청년의 힘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회원수 300만이다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청년의 꿈 플랫폼이 300만이 되면 지방선거, 뭐 설년 총선에 나가든 또 그 다음에 대선에 나가든 선거 끝난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포부와 비전과 목표를 나타내주는 중대한 저는 선언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 굉장히 중요한 입장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 홍영림 기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칼럼을 하나 썼어요. 역대 7번이 일치됐다. 그래서 이 직업군이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요, 조선일보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4, 5분, 한 5, 6분 정도 제가 쭉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째로는 자영업자 주부 표심이 대선 풍향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 중에서 7차례 대선 연속 당선자를 마친 지역이 인천, 경기, 충북, 제주. 이게 이제 변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야 정당의 지지율. 이게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차기 대선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조선일보 홍영림 기자,
여론 전문 기자이고요.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 법칙 과연 이번에도 작동이 될 것이냐, 이거를 분석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자영업자 주부, 아니면 여성들이 이재명 같이 무상 연애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인천 경기 안에서도 윤석열하고 붙으면 이재명이가 지는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 쪽에서도 윤석열이가 많이 이깁니다. 충북은 당연하죠. 충청도, 표심.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이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 이 칼럼만 우리 국민 모두가 읽어주신다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아진다. 이런 평가를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제가 또 압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와 이론적 흐름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역대 선거에서 자영업자의 지지율 1위 후보하고 대선 승자가 모두 일치했다.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경제와 관련한 과거 정부의 평가, 미래 정부의 기대감인데 경제 체감도가 가장 큰 계층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8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는 노태우 33.3, 김대중 30.5, 김명삼 29.3, 이때 노태우가 됐잖아요. 그리고 IMF 시기인 97년 대선에서 자영업자 비율 김대중 41.5, 이회창 36.4, 이인재 20.7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 대선 박근혜가 자영업자 53, 2012년 대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42.9. 그래서 최근에 그럼 자영업자는 어떠냐? 정권 교체이 높고 후보 지지율도 야당이 당연히 높아요. 최근에 KBS 한국 리서치, 이게 친여 성향의 여론조사잖아요. 여기에서도 정권 교체가 55.5%, 연장은 35.5%, 20%나 높아요. 그러면 자영업자에서는 어떠냐? 정권 교체가 59.5%로 블루칼라 57.2%하고 화이트칼라 48.6%보다도 이 자영업자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의 1대1 대결 구도에서 자영업자는 37대1로 37.1% 대 44.7로 윤 후보가 우세해요.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하고 비교해서도 38.6 대 47.7로 홍준표가 높아요. 즉 야권 후보의 자영업자 지지율이 훨씬 이재명보다 높다. 이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예요. 주부 마찬가지입니다. 주부. 7차례 대선에서 97년을 제외한 6차례가 승률이 87%에 달해요. 87년 주부 노태우가 39.6, 김대중 26.4, 김영삼 24.8입니다. 김영삼 후보가 여성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라는 그런 평가예요. 그러면 97년도 이 대선에서는 어땠느냐? 이회창 주부가 46.1%, 김대중은 38.3입니다. 그렇지만은 최종 후보는 누가 됐느냐? 김대중이가 됐어요. 그렇지만은 2002년 대선부터는 달라요.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이가 41.1, 이회창 37.7,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가 56.1, 문재인이 32.5. 그래서 주부 선택 결과가 대선 결과하고 같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가정주부, 자영업자들이 윤석열 지지가 크기 때문에 가능성이 과거를 보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지역, 경기 지역, 충북 지역, 제주 지역. 이 필승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도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87년 이후 7차례 대선에서 모두 당선자를 마친 곳이 바로 이 4곳이라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다르다. 2012년도 대선에서 문재인 서울이 51.4, 박근혜가 48.2였는데 승자는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였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한 번. 그러나 인천과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 인천, 경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최다 득표자하고 당선자가 같았다는 겁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51.5, 문재인 48.0. 이것이 인천 득표율인데 마찬가지 같았다는 거예요. 전국적인 최종 득표율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서는 이재명, 인천, 경기에서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우세한 결과가 비교적 많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41.5 대 32.9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은 어떠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것이 통상인데 선거법칙이 그래서
충청을 얻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은 충청의 경우에는 87년 대선에서 최다 득표자하고 당선자가 달랐어요. 당시 충남은 노태우 후보보다도 김종필 후보가 더 많았어요. 김종필이 45.0 그리고 노태우가 26.2였습니다. 이후에 6차례 대선에서 대전, 충남, 충북, 충청 표심에 힘을 실어준 후보가 모두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이 97년도 대선에서 충청권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김대중하고 이회장 내야 득표 차이가 전국적으로 39만 표였는데, 충청에서 이 김대중 후보가 40만 표 차이로 이긴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39만 표로 이겼는데 김대중이가 충청도에서 40만 표 이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2002년도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한테 전국적으로 57만 표가 부족했는데요. 충청권에서 36만 표 열세가 크게 영향을 또 미쳤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2년도 마찬가지. 2012년도 대선에서도 박근혜하고 문재인 49.9 대 49.7 박빙이었지만은 충북에서는 56.2 대 43, 충남은 56.7 대 40.8 여기에서 박 후보가 강세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어떠느냐? 충청권 야당 쪽이 우세입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충청권은 정권 교체론이 59.2 영남 다음으로 높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에서도 35.1 대 41.7로 윤석열이 높습니다. 제주도도 지난 7차례 대선에서요. 제주도가 이기면 당선이다. 이게 공식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유권자의 1% 남짓한 이 제주도 유권자의 선택이 당선으로 연결됐다. 예. 그래서 제주도야말로 대선 통양계 지역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판 뉴 햄프셔라라고까지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정당 지지율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그런데 역대 대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한 2002년도 대선을 제외하면 정당 지지율이 높은 쪽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그래서 2002년도 이해창 후보의 한나라당은 33.7, 노무현 후보의 민주당이 27.1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창 후보가 패배했어요. 2002년도 딱 한 번만. 예. 그리고 이제 97년도 김대중 후보 30.4, 이해창 26.7. 2012년도 박근혜 41.9,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38.7. 그러면 최근에 어떠느냐?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3. 이게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역대 대선에서는요, 투표일을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의 지지율 1위가 최종 승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2002년 대선이 유일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2002년도에. 당시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노무현 후보에 비해서 10% 정도는 앞섰는데 석 달 뒤에 노무현과 정몽준이가 단일화된 직후에 판세가 팍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대선에서는 지금쯤이면요, 승패 윤곽이 딱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조사마다 후보 지지율이 들쩍날쩍하고 1, 2위 차이도 박빙.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런 제3지대의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럼 선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역대 대선의 승리 법칙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야당이 다소 유리하다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선 판세가 여러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라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가 굉장히 아무리 안 좋게 봐도 51대 49로 야당이 유리합니다. 이 야당이 유리한데, 이 지금 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요동이 칠 거다. 벌써 2030들의 반란 현상이 과연 언제 어디까지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딱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2030 세대에 대한 이준석의 지지, 이거를 본인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이준석과 코드를 맞췄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2030을 끌고 하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준석과의 말하자면 결별, 해당이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유리한 지금 판세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이겨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2030 이준석의 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야 돼요. 중도층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 다음에 또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2030과 중도층의 표심을 또 받아와야 돼요. 그런데
김종인과 안철수 그리고 이준석 이 세 사람을 볼 때 김종인과 이준석 대 안철수와의 갈등 너 죽고 아니면 나 살기식 그야말로 대결 투쟁 때문에 윤석열이가 이 가운데서 이 양자를 어떻게 잘 조율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기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쉬운 승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운이 달려있는데 이 천운은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자에게 떨어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강력하게 일치 단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